일본이 지금 한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쿄 번화가부터 조용한 교외까지 한글로 뒤덮이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경악할 만한 사실은 일본 젊은이들이 일본어가 아닌 한글을 사용하여 정부의 제재 시도에 맹렬히 저항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로 그들은 한글에 이렇게 열광하게 된 것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1초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태커리 윌로비이고 보스턴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예요. 저는 이번에 도쿄 대학에서 언어는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보스턴에서부터 무려 16시간의 긴 여행이라 저는 이미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어학 교수라는 직업이 보통 이렇게 지치는 일은 아니지만 국제여행은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공항을 나와 곧바로 호텔 체크인을 하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일본에 왔다는 설레임으로 마음속 두근거리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 후 간단히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미국에서 가지고 온 학생들의 과제물을 채점하기 위해 도쿄 대학교 근처의 카페를 찾기로 했어요. 마침 딱 알맞은 장소를 발견했는데요. 가게 밖에서도 보이는 큰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예쁜 카페였어요. 가게를 들어서자 고소한 커피향과 달콤한 페이스트리의 향이 코끝에 전해졌어요. 가게 안은 거의 모든 테이블에 학생들이 앉아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계산대로 다가가 녹차 한 잔 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일본어로 바리스타에게 부탁했어요. 수년 동안 공부한 일본어지만 여전히 말할 때는 긴장됐어요. 뜨거운 차와 함께 빈 테이블에 앉아 과제물 더미를 꺼내는데 문득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옆 테이블의 학생이 휴대폰으로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는데 그의 화면에 있는 글자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일본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글이었어요. 속으로 한국 유학생이구나 생각했는데 분명 그 학생이 테이블 건너편 친구와 말할 때는 분명히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16시간의 긴 여정으로 인해 아직 피곤이 풀리지 않아 제가 지금 이 상황을 헷갈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른 학생들의 휴대폰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대화는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문자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었어요. 지금껏 20년 동안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현상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은이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옆 테이블의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일본어로 말했고 예의 바르게 들리길 바랬어요. 저는 언어학 교수인데 당신이 한국 글자로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 그러는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은 처음에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저는 카즈키예요.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한글로 타이핑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보세요. 일본어로 타이핑할 때는 먼저 히라가나를 입력하고 그 다음 한자로 변환한 다음 목록에서 올바른 글자를 선택해야 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한글로는 소리를 그냥 타이핑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친구에게 이 메시지를 얼마나 빨리 보내는지 보세요. 그의 손가락은 화면 이곳저곳을 누르더니 단 몇 초 만에 일본어로는 훨씬 더 오래 걸렸을 내용을 작성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곧바로 질문했어요. 이게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건가요?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밝은 빨간 안경을 쓴 소녀가 몸을 기울였어요. 물론이죠. 저는 유미예요. 제 친구들 거의 모두가 문자와 SNS에서 한글을 사용해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밴드의 열렬한 팬이고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글을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글이 일본어에 비해 얼마나 실용적이고 편한지 깨달았어요. 한글을 사용하면 일본어를 사용할 때보다 2배나 빨리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우리만의 비밀 코드 같은 거예요. 카즈키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대부분의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저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언어 진화의 한 종류였으며 지금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언어는 보통 수십 년 또는 수세기에 걸쳐 매우 천천히 변화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실용적인 이유로 자국민의 언어가 아닌 외국의 언어를 채택한 사례가 있었어요. 두 분께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저는 채점해야 할 과제물 더미를 완전히 잊은 채 노트북을 꺼냈어요. 지금 저한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없었거든요. 도쿄 한 카페에서의 이 우연한 만남이 저를 앞으로 6개월간의 여정으로 이끌어 언어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꾸고 두 국가 간의 관계를 치유하는데 작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카페에서 학생들과 나눴던 대화들로 가득했어요. 젊은 일본인들이 일본어 단어를 쓰기 위해 한국 글자를 사용한다고요? 다음 날 저는 이 현상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몇몇 학생들만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세대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중인 건지요. 호텔에서 나갈 채비를 마친 후 저는 곧바로 도쿄대학으로 향했어요. 학교 강의실에 도착하자 타나카 교수가 보였어요. 윌로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신이 산만해 보이시네요. 아침 강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도쿄대학의 타나카 교수가 말했어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제가 본 것을 설명했어요. 이것을 더 연구하고 싶은데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좀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타나카 교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저를 도와주기로 약속했어요. 며칠 후 타나카 교수의 도움으로 저는 도쿄 전역에서 온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제 작은 호텔 방은 연구본부로 변해 있었어요. 벽에는 지도를 핀으로 고정하고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관찰 내용으로 노트북을 하나씩 채워나갔어요.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조사했어요. 어느 오후 이제는 우리의 아지트가 된 카페에 앉아 카즈키에게 말했어요. 첫날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던 그를 연구 보조자로 고용했고 그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숫자가 놀라워요. 일본 청소년의 40% 이상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한글을 사용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카즈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파란 머리카락이 눈으로 떨어졌어요. 제 대학교에서는 아마 더 높을 거예요. 후속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노트북을 가져와 카즈키에게 더 많은 예시를 보여줬어요. 일본 글자는 아름답지만 복잡해요. 그는 전통적인 텍스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빨리 타이핑해야 할 때는 한글이 더 실용적이에요. 시간을 많이 아껴주기 때문에 엄청 효율적이거든요. 주말에 카즈키에게 제 소식을 들은 유미는 저를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버블티 가게로 초대했어요. 벽은 K-팝 그룹의 포스터로 가득했으며 가게 주변의 화면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해 휴대폰으로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유미가 그녀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은 한글로 된 채팅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K-팝 밴드마다 다른 채팅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BTS 팬을 위한 거고 이건 블랙핑크를 위한 거예요. 이 그룹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사랑의 불시착 클립을 공유해요. 한국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 트렌드가 개인 메시징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도쿄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글이 어디에서나 쉽게 보이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죠. 그리고 일본 사용자들의 SNS 게시물에는 종종 한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인기 있는 일본 인플루언서들은 한글과 일본어 두 가지 문자 체계를 모두 사용한 영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 패션 브랜드는 심지어 티셔츠와 후드티에 한글 문자가 인쇄된 의류 라인을 출시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연구 일지를 정리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공식 정책이나 교육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적 관심과 실용적 이점으로 움직이는 풀뿌리 운동이에요. 젊은이들 스스로가 이 변화를 이끌고 있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발견하고 있는 것에 흥분했지만 반대의 소리도 조금씩 듣기 시작했어요. 이 트렌드에 대해 모든 일본인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교수님, 어느 날 카즈키가 평소와는 다른 걱정스러워 보이는 얼굴로 경고했어요. 일부 사람들이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화를 내고 있어요. 특히 나이가 많고 보수적인 교수님들이요. 정말요?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문자를 보내기 위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누가 신경 쓸까요? 그건 단순 글쓰기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카즈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국가적 자부심, 역사,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이 논쟁이 얼마나 격렬해질지, 그리고 제가 곧 언어학을 훨씬 넘어서는 문화적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줄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저는 초대받은 도쿄 대학교주 강당에서 한글 현상에 대한 제 연구에 관해 발표하게 됐어요.
강당에는 학생들, 교수들, 심지어 몇몇 기자들로 가득 찬 상태였죠. 저는 무대에 올라가면서 긴장되면서도 설렘을 느꼈어요. 밝은 조명 때문에 관객을 보기가 어려웠지만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조정하고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 글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무대 측면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것은 분노할 일이에요. 일본 문화유산에 대한 공격이에요. 노부히로 오카모토 교수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연단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는 전통 일본 문학의 유명한 전문가였고 저를 마치 최악의 적인 것처럼 바라봤어요. 그는 무대로 올라와 청중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수세기 동안 우리 일본은 아름다운 문자 체계를 보존해왔어요. 우리의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는 우리를 조상과 연결해주는 보물이에요. 그것들은 우리가 일본인임을 나타내는 일부예요. 몇몇 나이 든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카모토는 더욱 큰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글자를 위해 우리의 글을 버리고 있다고요? 한국은 한때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한글이 우리 문화를 침략하고 있다니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의 이야기에 저는 불편해졌어요. 저는 오늘의 강연이 이렇게 정치적 문제와 연결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강연 중 갑자기 누군가가 일본과 한국의 식민지 역사를 언급할 줄도 몰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오카모토 교수님께 모든 존경을 표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해요. 이 젊은이들은 일본 문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효율성이라고요? 오카모토가 비웃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유산? 토론은 점점 열기를 띠었어요. 학생들은 말하고 싶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오카모토를 지지했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한글 사용에 옹호하는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일본어 쓰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한 여학생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공식적인 문서도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는 왜 더 빠르고 편한 한글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녀의 질문에 강당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동의하며 박수를 쳤어요. 오카모토 교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이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한 문화를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다시 다가가며 말했어요. 언어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사람들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일상적인 소통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해왔어요. 이것은 문화적 배신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토론이 끝난 후 저는 그날 강연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몇몇 나이 든 교수들은 제가 문화적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의 아지트 카페에서 카즈키를 만났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어요. 어떻게 느끼세요? 그가 물었어요. 정말 격렬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논쟁적일 줄 몰랐어요. 저는 차를 저으며 인정했어요. 저는 그저 언어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문화적 전쟁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은 없었어요. 오카모토 교수님 같은 분들에게는 우리의 문자 체계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카즈키가 설명했어요. 그것은 예술이에요. 역사예요. 정체성이에요. 제 할머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녀는 매일 아침 붓으로 일본어를 쓰며 서예를 연습해요. 그녀 세대에게 있어 일본어 필체는 교육과 세련미를 보여주는 예술 형태였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로 그의 말이 더 잘 이해되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카즈키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예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도 여전히 학교에서 전통적인 일본어 쓰기를 배우고 연습해요. 그 전통을 존중해요. 하지만 제가 친구들에게 최신 BTS 노래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문자를 보낼 때 왜 가장 효율적인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왜 이것이 둘 중 하나여야만 하나요?
그날 밤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젊은이들의 한글을 사용하는 현상이 단지 언어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국가 정체성, 세대 차이,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저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카즈키가 도쿄의 주요 회사에서 일하는 그의 사촌을 소개해줬어요. 그날 제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윌로비 교수님, 이분은 타쿠미 스즈키예요. 카즈키가 말했어요. 우리는 도쿄 시내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에서 만났어요.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까지 이어지는 유리벽이 있었어요. 저는 구겨진 교수 복장으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것 같아 불편했어요. 타쿠미 스즈키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마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였으며 세련된 안경과 친근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중 한 명의 CEO로서 저는 그가 더 진지하고 보수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카즈키에게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들었어요. 타쿠미가 도시의 멋진 전망이 보이는 회의실로 우리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우리도 비즈니스에서 한글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라 교수님의 연구가 정말 흥미롭네요. 정말요? 저는 놀랐어요. 한글을 사용하는 건 주로 학생들 사이의 트렌드라고 생각했어요. 타쿠미는 웃으며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어요. 벽에 있는 큰 화면에 다채로운 차트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마케팅에 한글을 도입한 이후로 매출이 20% 증가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는 태블릿으로 그들의 최신 광고 캠페인을 보여줬어요. 그 광고들은 현대적이고 눈길을 끄는 방식으로 일본어와 한국어 글자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어요. 젊은 소비자들은 이것을 매력적으로 느껴요. 타쿠미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사와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들은 우리 광고에서 한글을 볼 때 바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이나 K-드라마와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죠. 그날 오후 타쿠미는 도쿄에서 가장 분주한 쇼핑 지역을 우리에게 안내해줬어요. 저는 기업들이 이 문화적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보고 놀랐어요. 우리가 둘러본 곳마다 상점 간판, 제품 포장, 광고판에 한글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타쿠미가 의류 매장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10대들을 가리켰어요. 상점 이름은 일본어와 한글로 모두 쓰여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한글이 인쇄된 티셔츠와 후드티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브랜드는 6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벌써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션 레이블 중 하나가 됐어요. 타쿠미가 설명했어요. 젊은 친구들은 일본과 한국 스타일을 혼합하고 디자인의 두 가지 한글과 일본어를 모두 사용해요. 다음으로 우리는 거대한 서점에 들렀어요. 정문 입구에는 한국어 학습 자료가 대대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중학생, 여학생 그룹이 흥분하며 워크북과 K-팝 잡지를 고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전통적인 일본 식당들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명한 라멘 가게를 지나갔는데 타쿠미 말로는 이 가게가 젊은 손님들과 한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메뉴에 한글을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즈니스는 돈을 따라가요. 타쿠미가 관광 후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들어가며 말했어요. 기업들이 한국 글자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적 이익을 보면 이 접근 방식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죠. 이로 인해 한글이 일상생활에서 더 눈에 띄게 되고 이것은 더욱 일반화돼요. 저는 제 노트북에 열심히 메모했어요. 이것은 제 연구에서 진화의 경제적 측면이었어요. 하지만 오카모토 교수님처럼 이것을 일본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물었어요. 타쿠미의 표정이 생각에 잠긴 듯 바뀌었어요. 변화에 대한 저항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 문화에서 차용하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문자 체계 자체가 한자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외부 요소를 가져와 독특하게 일본적인 것으로 통합하는 데 능숙해왔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회사의 최신 앱을 보여줬어요. 일본어, 영어, 한글 인터페이스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어요.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사람들처럼 국경을 보지 않아요. 타쿠미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를 외국적이거나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더 넓은 세계의 일부로 봐요. 그리고 제 회사 같은 기업들은 그 세계관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 언어적 현상이 일본 사회를 어떻게 물결치게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10대들이 친구들에게 문자를 더 빨리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기업들의 운영 방식과 사람들의 쇼핑 방식을 바꾸는 트렌드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궁금해졌어요. 정부와 교육기관들도 따라올까요? 일본에서의 한글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하고 매력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일어나세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카즈키의 흥분된 목소리가 제 전화로 들려왔어요. 저는 아직 반쯤 잠든 상태로 안경을 더듬었어요. 지금 몇 시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7시 30분이에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카즈키는 흥분한 상태로 전화기가 터질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지금 당장 TV를 켜세요. 6번 채널이요. 저는 리모컨을 잡고 TV를 켰어요. 화면에는 일본 국회 건물이 나오고 하단에는 오늘의 특별 토론 한국어가 학교 교육 과정에 추가되어야 하는가? 라는 뉴스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믿어지세요? 카즈키가 전화 너머로 거의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이 국회에서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 온 지 3개월이 되었고 한글 현상에 대한 제 연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지역 신문들이 이것을 다루었고 저는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있었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글을 사용하는 트렌드에 관한 연구가 이런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토론은 10시에 시작해요. 카즈키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수님이 증언해 주시길 원해요. 2시간 후 저는 인상적인 국회 건물 앞에 서 있었고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일 좋은 정장을 입었는데 오랫동안 가방에 넣어두어서 구겨져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하고 보안을 통과해 높은 천장과 광택으로 빛나는 대리석 바닥의 웅장한 복도로 안내해 주셨어요. 윌로비 교수님, 이곳에 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 중 한 명의 보좌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키코 타나카라는 여성이 말했어요. 교수님의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꽤 많은 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녀는 저를 여러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일부는 친절해 보였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한 구석에서 진지한 표정의 남성들과 함께 앉아있는 오카모토 교수를 발견했어요. 오늘의 토론은 새로운 교육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타나카 씨가 설명했어요. 일부 의원들은 한국어가 영어와 함께 모든 학교에서 공식적인 외국어 옵션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기도 전에 건물에서 종이 울렸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타나카 씨를 따라 반원형으로 배열된 나무 벤치가 있는 웅장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천장은 정교한 조각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있었으며 믿기 힘들 정도로 높아 보였어요. 방 곳곳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쪽의 공개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앞쪽 가까이에 있는 특별석으로 안내받았어요. 몇 가지 공식 발표와 소개 후에 토론이 바로 시작되었어요. 토론장 분위기는 빠르게 열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웃나라 한국과 쉽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밝은 파란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 정치인이 주장했어요. 한국어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외국어예요.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주먹으로 치면서 나이든 남성이 반박했어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 한글로 타이핑하게 하고 그 다음 학교에서 가르치면 곧 그들은 제대로 된 일본어를 쓸 줄도 모르게 될 거예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지켜보고 카메라는 일본 전역에 제 얼굴을 방송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언어는 단지 전통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예상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언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문화교류의 일부예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유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며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 문화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반대했던 정치인들을 직접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이 현상을 위협으로 바라보는 대신 우리는 이것을 일본과 한국이 더 강한 문화적 다리로 이어지는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언어는 항상 서로에게서 차용해왔어요. 이것이 문화가 성장하고 진화하는 방식이에요. 토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싶어 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싶어 했어요. 때로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급과 함께 논쟁이 꽤 감정적이 되기도 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교육부는 타협안을 제안했어요. 일본어 교육은 변하지 않지만 한국어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외국어 옵션으로 인정되고 일본 마이너스 한국 언어 교류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어요. 작은 발걸음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유미와 카즈키를 만나 축하 저녁 식사를 했을 때 유미가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죠. 아마도 이것이 우리 나라들 사이의 역사적 긴장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일본어와 한글이 섞인 형태로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토론에 대해 흥분하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알아요? 카즈키가 우리에게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1년 전에는 아무도 정부에서 한국어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길을 선도했고 이제 정책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지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어요.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지 흥미로운 언어적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큰 대화의 일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고대 사찰과 미래지향적인 마천루가 혼합된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봤어요. 일본은 항상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능숙했어요. 아마도 이번 사례가 좋은 예시일 거예요. 자, 오늘은 보스턴 대학교 언어학 교수 태커리 윌로비 씨의 일본에서 겪은 한글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 한 잔이 되셨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따뜻함 남겨드릴 수 있는 감동 한 잔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